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의 강승희 대표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조합이 있었었나요? 같이 FMC는 FMC는 한 번인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네네. 두 분의 조합으로 이렇게 FMC 리뷰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FMC에서 가장 중요하게 난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하는 문장이나 단어 딱 한마디로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어떤 분부터 해주실까요? 대표님? 그냥 중립금리 얘기하는데 그거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네. 네. 강승희 대표님의 한마디는 중립금리는 모르는 거다. 네. 어디 있다고 자기가 얘기할 수 없다고 계속 돌려서 모르는 거야 그거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이 들었습니다. 모른다. 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들으셨군요. 송재근 대표님은요? 비트코인 왜 보유고에 넣을 거냐? 맞아. 전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그게 가장 아. 사실은 그 이후로 시장이 약간 좀 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날아가던 뭐 테슬라니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급락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전 변곡점 시장에서 가장 뭐랄까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파월 이브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했던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것이 좀 시장에서 좀 격하게 반응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긴 한데 네. 그 멘트를 했다는 거 그리고 법적인 부분도 아직은 뭐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분명히 했고 뭐 이런 거. 두 분께서는 한 분은 중립금리, 한 분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가장 오늘의 포인트로 좀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한마디 정리해봤고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어요. 이 정도의 부정적인 방향의 위력이 있었던 FOMC였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의 반응까지도 총평해서요. 저는 그냥 약간 오버스럽다. 시장 반응이. 네, 시장 반응이 네. 오버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요인 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보는 그런 옵션들 뭐 포지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일 때 보면은 6,000하고 5,950이 멀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그 정도 레벨까지만 가지 않으면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레벨을 가버리면 결국은 시장 조성자들이나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6,000이랑 그 5,950짜리 근처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변동성들은 더 커지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물량은 나오고 그러면서 더 많이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포커스한 부분이 파월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고용이었잖아요. 네. 고용이었다 그러면 침체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니까 내가 뭐 어떻게든지 침체 안 되게 좀 이렇게 해볼게. 이쪽에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그 포커스를 아예 이제는 인플레이션이야 이 얘기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이랑 싸우려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맞춰져서 장이 꺾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강승희 대표님의 생각은 시장 반응은 좀 오버라고 표현을 이제 해주셨는데 약간 과도하게 반응한 면이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과도하게 반응을 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0.25%포인트 추가 인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되고요. 이 PC 인플레 전망치가 기존의 2.1%였는데 2.5%로 높여 잡았습니다. 0.4% 높여 잡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에 2%였는데 2.1%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건 2025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제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2025년도 좋을 것이고 심지어 GDP 전망치도 높여 잡을 정도로 견고하다. 그런데 PC 전망은 상당히 좀 높여 잡은 면이 있고 트럼프 2기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거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지 시장 반응도 궁금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격하게 반응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여전히 예. 좀 격하게 반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송 대표님도 그런데 네. 그만큼 또 그 사이에 격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이 사실 뭐 미국 장이 완벽하게 올해 아. 모든 나라를 따돌리고 가장 많이 올랐고 또 트럼프 대선에 된 이후에 사실은 랠리가 역대급 랠리였거든요. 지금 뭐 그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12%뭐 이렇게 10% 넘게 올랐고 S&P 500도 한 6% 이상 오르고 특히 M7도 제 기억에 한 달 사이에 한 12% 올랐고 20 몇 퍼센트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큰 기업들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로 많이 올랐던 거는 사실은 시장이 회사들이 뭐 딱히 바뀐 게 없는데 기대감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사실 여기에 어찌 보면은 파월이 약간 뺨싸대기 한 대 때려준 네. 그런 그러니까 정신 차려 뭐 이런 약간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있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3번 이하로 대부분 시장에서 낮췄지만 아마 컨센서스 다 지금 3번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번 이하로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를 낮춘 이유가 지금 아까 앵커께서 얘기해준 다 바뀐 것들이거든요. 시장이 생각보다 세네. 그러니까 시장이보다 경제가 훨씬 세네. 그다음에 경제가 센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동반해서 강하네. 이제 이것이 아직 그 우리가 물가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지 못하는 역으로 말하면 그때 50bp 인하에 대한 어찌 보면은 사실은 빌미,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라도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리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 깜짝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신입생이 클리블랜드 연연 총재가 이번에 여자분이 새로 되셨잖아요. 그분 이제 마켓에 있었던 분인데 뉴욕 월가 있던 분이 이제 글로 들어가신 건데 소수 의견을 소수견으로 유지하자. 해목 총재. 예. 네. 사실은 이게 일종의 약간 그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네. 약간 깜짝들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시장에서 걱정들도 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일종의 이제 월가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분이 유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내년도로 넘어갈수록 지금 연준의 운신의 폭이 좁혀질 겁니다. 예,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으면 좀 그나마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소위 여력, 소위 이제 에어파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공간이 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측면에서 파월이 또 갑자기 한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조금 그전에 약간 비둘기스러웠는데 갑자기 또 매파적인 또 이 완전히 분위기를 좀 바꾸면서 좀 더 많이 올라가 있던 시장 투자 심리 모든 게 다 좋아질까요? 낙관적인 심리에 일종의 찬물을 일정 부분 좀 끼얹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격하게 시장이 반응한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구성원 12명인데 한 명을 제외한 이제 해목 총재로 알려져 있죠. 11명의 위원이 인하, 25bp 인하의 찬성표를 던졌고 한 명은 이제 동결, 해목 총재 동결을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린 잘 모르지만 마지막까지도 좀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소수 의견에서도 좀 예상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도표에는요. 4명의 위원이 사실 금리 동결 입장을 가졌던 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점도표는 왜냐하면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럼 4명이 동결 입장을 가졌다? 그럼 이거야말로 조금 역시 치열했다. 이런 걸로 시사가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점도표 부분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앞부분은 50이고 그 다음엔 25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롱런은 이제 뭐 더 낮게 해서 네. 12.5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페드와치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둔 건데 그러면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반영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페드와치라는 거 자체가 이미 선물 시장에 반영된 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 놓는 거니까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점도표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의견보다는
더 뒤에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50bp 점도표는 그냥 원래 패드와치에 있는 대로 찍어줬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 이런 이제 물음표가 저는 던져졌고 그래서 점도표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 금리들을 보는데 2년짜리 같은 경우가 이제 10년짜리랑 똑같이 10bp씩 오르는 거죠. 그렇죠. 아니 25bp를 내렸는데 25bp를 내렸으면은 그리고 2년이면 가까운 쪽이잖아요. 얼마 안 통화정책에 남았잖아요. 더 민감하고. 네, 훨씬 더 네. 민감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2년짜리까지 10년짜리랑 똑같이 움직이지? 이런 게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그 그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결국은 금리는 안 할 건가? 더 이상?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10년짜리 같은 경우도 4.2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년에 어쨌든 점도표에는 2번 찍었잖아요. 2번 찍었는데 안 하게 금리는 거기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년에 거기다 이제 파월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어떻게 되든 모든 옵션이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년에 진짜 안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더 훨씬 커진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거고 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결국은 일단 던지자. 그래서 조금씩 빠지다가 거기다 뭐 파생 상품들 걸려 있는 것들까지 다 트리거 되면서 그냥 쭉 밀려버리면서 장을 마감한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주가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내일이 만기일이고 네. 원래 이제 미국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종가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목요일부터 결정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포지션들을 다 정리하는, 그러니까 해지하는 거래들이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은 좀 더 제가 이제 오버한 것 같다, 좀 격하게 움직였다고 표현을 드렸던 거고 원래 빠져야 될 것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2년짜리가 너무 안 빠진 거에 대해 너무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뭐 레포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더 올려놓은 상태로 해놨고 그다음에 QT 같은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스케줄을 얘기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계속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장기 금리도 계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다 해버린 거죠. 거기다 불확실성은 높여주고. 그러니까 오늘의 파월 의장은 확실히 매였다. 뭐 이런 거네요. 내년도 그 점도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로써 내년 말에 예상 기준금리가 원래는 3.4%였는데 이제 3.9%가 된 거죠. 그러면 잘하면 이게 4%대도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점도표라는 건 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하면은 4%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들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차피 업이 4잖아요. 업이 4고 이제 그거 중간에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한 거니까 4에 가 있어도 되는 거죠. 밴드는 4에 줬으니까. 네. 그러면 이 어떤 혹시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가능성은 지금 인플레에 달려 있다고 연준도 보는 네. 건가요? 인플레에 달려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파월이. 그리고 이제 고용 얘기를 안 하고 경기는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고용은 자기가 안 보겠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거기다 인플레를 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결할지 올릴지 인플레를 보겠다는 얘기는 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용을 보겠다는 얘기는 침체를 할지 모르니까 고용이 나빠져서 그러면 금리 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지금 얘기는 인플레를 볼 거고 경기는 좋아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두 가지를 다 해버리면 동결하거나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져놓고 계속 듣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다 모든 옵션은 열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불확실성을 키워줘서 원래는 파월이 나와서 그 불확실성을 약간 줄여주는 역할을 했던 건데 오늘은 불확실성을 더 키워버린 어나운스먼트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중기금리 모르는 거다. 네, 모르는 거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어디가 일지 나도 모르는 거고 시장 봐가면서 하겠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또 거꾸로 내려가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나 기타 이런 걸 하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이도 들렸어요. 저는 트럼프가 뭘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아냐. 이렇게도 들리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네. 이게 어느 정도나 실제 시행이 되고 뭐 그쪽에선 보복 관세 여러 가지 뭐 수입 관세 그래서 우리 수입 물가가 좀 올라가서 인플레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좀 봐야 네.
다 모든 맞습니다. 것들이 알 것 같다. 그럼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네요. 네, 불확실성이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일단 포지션 정리죠. 네. 근데 중립금리는 물론 정확히 모르는 거다라고는 했지만 가까워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도 좀 분명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2% 인플레이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중립금리는 어디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그러니까 모르는 거다라는 거를 앞에서 제일 오늘의 핵심 단어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네요. 네. 불확실성을 오히려 파월이 키웠다. 네. 중립금리 네.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100bp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린 걸 얘기한 거죠. 어딘지 모르는데 그만큼 내려왔으니까 더 가까워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사실은 어찌 보면 현재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소위 11월 달에 했던 얘기 중에 그 똑같은 영어 우리로 따지면 다 똑같은 영어인데 don't guess, don't speculate, don't assume. 우리말로 하면 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뭐 뉘앙스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어쨌거나 우리는 예단해서 뭘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최근 한 5월 이후로부터 코어 PCE 또 그 안에서 코어 서비스 PCE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에 올라왔다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2% 중상위권 3%에 가까운 수준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거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도 약간은 사실은 물가 잡는 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분명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봤을 때 내년도에 금리를 4번 인하할 정도는 도저히 아니야. 지금은 우리는 2번 정도밖에 못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고 말씀 주신 대로 나머지 시장이 더 놀란 거는 그러면 그 소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터디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와봐야 우리가 대응할 거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여력을 더해 본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결을 넘어서서 혹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내년은 무조건 우하향 금리 인하에서 이제는 우하향의 각도가 조금씩 높아지다가 옆으로 쭉 가거나 혹시라도 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트럼프의 1월 20일 취임이 가까울수록 이제는 기대감에서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에라도 이러한 내년도의 불확실성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립금리 얘기 이제 조금만 더 해보면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뭐냐? 저는 쉽게 이해할 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가속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실질의 어떤 금리 수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종의 네. 그 마음속에 있죠. 중금리는 노스텔지어, 네네. 북극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중립금리가 꾸준히 과거보다 상승했다라는 주장이 연준에서도 좀 제기돼 왔다. 이게 시장의 얘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어느 정도 얻은 걸까요? 투자자들도? 인플레이션을 네. 올렸잖아요. 네, PC. 인플레이션을 올렸으니까 중립금리도 올라가야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중립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을 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고 네.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게 오늘도 그대로 나왔다. 이런 쪽으로도 해석 가능할까요? 중립금리 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 40년간 그 미국의 금리는 계속 우하향했지 올라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40년 만에 이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의미는 이제까지 생각은 중립금리가 2% 아래 뭐 점점점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립금리의 레벨 자체가 이제는 올라갔다. 최근 상승했다. 한 코로나 전후에서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원래 지금 시장에서 채권을 지금 다시 살려고 하면 다시 이 중립금리가 2%를 향해서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다시 내려갈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면 지금 채권을 들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금리가 안 내려가는데 물론 만기까지 들어가면 그 높은 금리 먹긴 하겠지만 소위 캐피탈 게인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채권 투자자들이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포지션 정리하는 게 어찌 보면 매우 타당한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 폭하고 시기라는 표현을 새롭게 또 나와서 변화를 좀 줬는데 이게 연준의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그동안에
말을 볼 때 통화정책 방향 언급을 할 때 만약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힌트를 줄 때 이 폭과 시기라는 얘기를 썼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들어간 건 이건 당분간 동결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질문이 실제로 나왔는데 현재는 뭐 결정된 건 없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동결을 앞으로는 좀 일정 부분 하겠구나라고 받아들일 만한 이게 힌트입니까? 저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페드와치에 나오거나 그 금리를 보면 솔직히 한 달 전만 해도 4번이었잖아요. 그렇죠. 분기마다 계속 인하한다라고 찍어놓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저께만 해도 벌써 2번으로 한 2주 전서부터 2번이었잖아요. 2번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동결을 해야 2번을 하죠. 12번을 하는데 10번을 FOMC를 하는데 25bc를 중간중간 4번을 안 하고 2번 한다는 얘기는 다 동결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대부분은 동결을 하고 2번만 3월, 9월만 인하하는 걸로 찍었던 거니까 나머지 1월 달도 동결인 거고 이미 3월 달이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겠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페드와치에서 나온 3월 달 거를 이제 굉장히 유심하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9월 달 거 같은 경우까지가 동결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3월에 네. 한 번 인하하고 나면 계속 동결. 9월까지. 그다음에 9월에 하고 나서 또 계속 동결. 그러니까 지금 동결이라고 이미 반영을 다 되고 해버렸던 있고, 거죠. 예. 시장이 힌트를 준 것에 대해 이것도 반영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대표님도 어떤 부분 좀 눈여겨 보셨는지 또 하나 제시 좀 해주실까요? 아까 말했던 장기 금리에 대한 그 소위 그 제일 낮고 제일 높은 폭이 더 벌어졌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서 생각이 천차만별로 이제 엄청나게 갈리는 거죠. 그럼 방향성이 적어도 정책이란 거는 방향성이 갈리기보다는 그래도 한 방향으로 좀 몰려야 일관성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확실히 연준의 그 내노라는 지금 당대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신 건데 그분들의 생각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저번 9월 달이 2.4에서 3.8 벌어졌는데 이번에 2.4에서 3.9 더 이게 아마 역대 제일 많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도 좀 떨어졌을 뿐더러 장기적인 그림 자체도 서로들 소위 의견이 많이 좀 첨예하게 달린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성이 원래는 우리가 일관되게 한번 방향 잡으면 쭉 내려오고 쭉 올라오고 했는데 못하면은 서로 동의 못하면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스킵이냐 뭐 포우즈냐 뭐 얘기들은 많은데 그것의 단어도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시 정지인지 아니면은 차이가 뭐죠? 예? 정확하게 스킵은 어디 건너뛰는 거고 예. 포즈는 일시 멈춤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차이는 저도 불분명한데 네네. 그러니까 포우즈라는 거는 멈췄다가 그렇죠. 다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킵은 갔다가 다시 볼 거야. 건너뛰고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근데 해석 좀 가능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계속 이제 6% 얘기를 하잖아요. 10년짜리 6%를 얘기를 하는데 어제 T로 쪽인가요? 거기서도 6% 얘기하더라고요. 6% 넘을 얘기를 것이다. 하는데 네. 과연 6%를 넘겼을 때 네. 미국에 있는 이제 지금 어차피 부채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과연 중소형주들이나 경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상태 내에서 지금 저렇게 해서 막 이제 6%까지 갈 수 있다는 뉴스까지 막 나오면서 그랬을 때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얘기할 때 4.5 사이 정도면은 적절하다. 이 정도로 계속 가도 힘들다. 그리고 분명히 파월도 그 금리대를 지금도 제한적인 금리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얘기는 자기네 경제에 미국 경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금리라는 거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안 내리고 스테이 포 롱거 하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이 근처에서 어디서 왔다 갔다 하지 여기서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금리도 내려가진 않더라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금리가 더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갔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를 얘기를 던져보면 결국은 금리가 쭉쭉쭉 내려갔던 이유는 경기가 나빠졌거든요. 네. 나빠져서 살리려고 쭉쭉쭉 내린 거거든요. 지금 경기가 근데 좋잖아요. 좋다. 그리고 좋은데 내리는 거는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내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스테이하고 가야 주식도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기도 좋은 거지. 페드가 금리를 계속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리는 걸 무조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내린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의 생산성이 좀 높아지면서 적절하게 가면서 임금도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물건값 올라가는 것보다 내 임금이 더 올라가서 좀 이렇게 재밌게 잘 살면 제일 이제 해피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완연고용 물가 그 두 가지가 자기의 일의 그 목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페드에 그 두 가지를 맞출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를 했을 때 과연 미국 경제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서 유지를 못하면 이제 침체로 돌아가게 되고 침체가 돌아가게 되면 금리는 쫙쫙 내리겠죠. 기존에 원래 했듯이 25씩 빵빵빵빵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 안 내려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얘기했지만 경기가 좋아서 내릴 이유가 고용도 딱히 좋아서 없다. 내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페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수단, 총이 뭐냐면 결국 금리 인하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내가 총을 미리 다 쏴버리고 나서 0이 되면 일본에서 봤잖아요. 0이 된 다음엔 내가 총알이 없다는 걸. 유럽에서도 봤고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롱텀이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나라가 문제지 지금 우리가 미국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실제로 오늘도 내린 거 보면은 모든 자산이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금, 뭐 비트코인, 뭐 유로, 뭐 옌, 뭐 원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원도 자꾸 이제 원화에 포커스를 두고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원화도 그냥 원 오브 커런시에 불과하거든요. 미국이나 글로벌하게 보면 그것도 아주 조그만 티도 안 나는. 근데 결국 뭐 1% 정도씩 전부 다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45원 가도 뭐 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슈도 아닌 것 같거든요. 환율이. 네, 환율이. 네. 그냥 남들 다 갔으니까 간 거예요. 그냥 팔 때 다 같이 파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 말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얼터너티브가 있냐라는 부분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상관관계들이 너무 모든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상태가 돼버렸고 저렇게 다 같이 빠져버리면 뭐 어떡해요. 어느 나라에 사든 어느 나라 주식을 사든 어느 나라 통화를 사든 미국 거 빼고 나면 다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내년에 가면은 지금 이런 더 불확실성으로 더 돌아가면 결국은 자산 배분이라거나 아니면 다양한 포트폴리오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얘기가 돌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도 전부 다 이제 너무나 이제 포커스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미국에서 돈이 어디로 갈까가 지금 이 미국의 금리나 채권이나 이쪽 금리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때는 보통 인플레이션이 잘 정말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잡히고 있거나 아니면 미리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해서 보험성으로 내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경제도 괜찮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무기로 하나 수단으로 두고 지금은 내릴 이유가 딱히 없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했다. 있다는 거죠.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대표님하고는 비트코인 얘기 좀 해볼까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제일 좀 이제 인상 깊게 봤다고 하시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얘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전략적 비축 얘기가 이제 트럼프 2기 앞두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선을 긋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은 언급하기 제일 어려운 자산이 비트코인 자산이긴 그래요? 한데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미국의 금리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이제 특히 이제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봐야 될 텐데 거기서부터 얘기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6% 넘어간다는 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목 금리라는 거는 그 소위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 하나 더 붙으면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이제 기간 수익률, 기간 보험료까지 요 한 세 개 정도로 구분되는데 지금 GDP로 본 미국의 실질 성장률을 감안하면 2% 중반대. 거기에다가 지금 물가 기대 물가 보면 지금 그 대략 팁스에서 오는 게 한 2.5에서 2.6. 두 개 그냥 합치면 시장에서 지금 5% 가는 게 전혀 문제가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10년물이 5% 가는 게 어찌 보면 현재 주어진 데에서 그냥 그대로거든요. 그냥 계산만 해봐도. 예, 두 개 합치면 네, 5%. 네. 거기다 네. 플러스 지금 이제 앞으로 재정 적자가 지금도 지금 늘고 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월, 11월 두 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11월 왜냐하면 미국은 10월부터 소위 그 피스칼 이어라고 하죠.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회계 연도가.
지금 2달 연속 작년 대비 재정 적자가 60%가 넘게 늘었어요. 엄청나게. 그럼 이 속도로 가면은 지금 미국이 채권을 엄청 찍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스캇 베센트 새로운 재무장관은 네. 단기로 국채 찍는 거고 난 싫어. 장기로 찍을 거야. 막 비난했거든요. 여기다 장기 물가에 더 찍는다. 이렇게 되면 턴 프리미엄을 엄청 요구할 겁니다. 기관. 그럼 거기에서 한 1% 붙으면 그냥 쉽게 6%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산수잖아요, 그냥. 네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산수입니다. 근데 이 6%를 가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작년 8월로 가 보면 작년 8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소위 미국의 소위 신용 등급 뭐 이런 이슈 네네. 있으면서 그때 5% 살짝 넘었을 때 그때부터 3개월간 S&P 500이 한 거의 10% 이상 하락하면서 전 자산이 쫙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시면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로 6% 간다면 버텨낼 자산이 없다. 거기에다 더 하나 더해서 만약에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캐시플로우가 그래도 나오는 인컴 자산들은 그나마 좀 날 텐데 네. 그거는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뭐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소위 당장의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는 자산들의 타격이 훨씬 더 셀 거고 아예 안 나오는 그쪽 자산이 훨씬 더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어제 상당히 좀 영향을 밤새 받은 이유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략 비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약간의 뭐랄까요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위 커런시 리저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이 달러를 소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 커런시 리저브의 70%를 금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30%는 이제 기타 등등으로 쭉 섞여 있겠죠. 70%를 금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일정 부분을 헐어서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그것이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금은 그래도 거래량도 많고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요? 한 4,000년, 5,000년간 이 뭐랄까? 그러니까 이 입증돼 있는 그러한 이제 소위 가치 저장 네. 수단인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게 2008년도 이후에 나왔으니까 아직은 애기 중에 완전 애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지금 지난 100년간, 150년간 미국이 그 커런시 리저브를 구축했던 그것을 손쉽게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실은 그래서 파월이 아주 쉽게 법적으로도 안 되고 우리는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소유할 수 없고 법 개정 추진할 계획 없고. 그러니까 법 개정은 네.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서 네, 해줘야 네, 네. 되는 거고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딱히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아주 일축을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원래 지금 트럼프가 오면서 들어오고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했다는 엄청난 기대감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할인율이 엄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 하나. 그 사이 많이 올라간 거면서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전략 비축고에 대한 아이디어가 적어도 소위 보수적이고 기존의 소위 달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은 보수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밤새 FOMC에서 확인이 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서서도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니까 악재로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받겠죠. 근데 네. 이제 또 갑자기 내일 S&P가 다 어제 과했어. 만기일 때면 그랬어. 이렇게 뉴스 나오면서 반등을 해서 뭐 한 1.5%만이라도 올려놓으면 그럴지도 모르죠. 예, 네. 그렇게 바뀌면은 어제 건 과했어 그러면서 다 잊어버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50bp, 20bp 금리 확 내려가지고 또 2%로 낮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또 풀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발생하지 않게 변동성을 줄이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파월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너무 키우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우리도 예상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지금 현재는 어쨌든 불확실성 하에서 뭔가를 프로텍트하는 방법은 현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해 놔서 모든
플러스 모는 마이너스 돼서 합치면 좀 그래도 덜 손실이 나서 나중에 혹시 장이 망가지면은 덜 깨진 거를 팔아서 많이 빠진 거를 사야지.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을 세워놓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은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파퓰러하고 뭔가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는 이제 미국 국채까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팔아서 USDT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걔가 이제 또 미국 국채를 사줄 비이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연동해서 생각을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방은 경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저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넣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다 벌금으로 받아서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뭘 자기네가 달러로 그거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그냥 뺏으면 되는데 벌금 때려서 뺏으면 되는데 그걸 뭘 돈 주고 사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 정부들도 보니까 다 산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빼고는 다 이제 뭐 벌금으로 때리고 이제 자금 세탁했다 걸린 거 뺐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쪽으로 이제 메이저한 진짜 리저브나 국가 리저브나 이런 데로 들어가기에는 무리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US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CBDC를 또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섞이면서 가상자산 자체도 미중 갈등이기 때문에, 미중 경쟁이기 때문에 AI 경쟁하듯이 그 경쟁선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 출연해 주셔서 사실 이렇게 쏠려 있을 때에 대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셨었는데, 그 우리나라도 이제 워낙에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우리 증시도 이제 쏠려 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환율이어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워낙에 달러 강세 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우리 환율은 조금 더 또 약세 쪽으로, 원의 약세 쪽으로 가게 되면 증시는 또 어렵고 뭐 이게 더 좀 악화일로를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오늘 당연히 환은 위로 상방을 봐야겠죠. 이유는 미국 금리가 저렇게 올라오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는데 당연히 원하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우리한테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환율 변동성, 그것도 약세로 가는 거. 그것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뭐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현재 정치적인 환경을 떠나서라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긴 한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은 이미 앞에 뭐 출연자분도 얘기하셨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거는 이제 그걸 많이 반영해서 우리 주가 진짜 많이 밀려 내려와 있다. 역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금리 상승기에는 그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냅니다. 이거는 뭐 역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가치주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정말 IMF 때처럼 빚더미에 올라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파워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래도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평가를 못 받는, 물론 ROE가 낮아서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예 앞이 안 보인다 정도가 아니라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수준에서 같이, 만약에 미국이 조정을 받고 우리가 같이 빠진다면 우리도 일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폭은 그렇게 심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회복 탄력성이 일부는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워낙 이미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금리 하에서 한국 시장에서의 가치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오히려 외국인들도 많이 열려 있을 거고, 미국이 진짜로 조정돼서 그 돈이 빠져나오면 여러 군데를 볼 텐데, 뭐 아까 봤던 유럽도 보고 중국도 보고 할 텐데, 그때 우리도 분명 수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낙담만은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은 심기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FOMC 또 다 지켜봐 주시고 분석 이렇게 출연해서 해주셔서 두 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테이버소프트 강승희 대표님,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